자, 여러분 교재 270페이지고요. 네, 수용 방식의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270페이지 01번 토지 등의 수용을 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 누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을까? 1번 수용의 주체가 되죠. 이런 교재 보시면 되죠. 누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수용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뭐 민간 시행자든 공공 시행자든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단 이제 민간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 어떤 법률을 준용하게 될까요? 준용되는 법은 다 배웠죠. 공취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공취법을 준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 수용 요건과 보상 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그 토지 수용 요건과 보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공취법을 준용을 해서 쓰게 되죠. 그럼 그때 공취법상 토지 수용 요건은 국토교에서 배웠고요. 그때 제가 공취법상 토지 수용 요건은 언제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라고 했죠. 지금 내려가서 이제 묻겠습니다. 우리 공취법상 토지 수용 요건 두 가지가 있었죠. 이 법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요건 두 가지 다 필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적어도 돼요. 직접 나올 때마다 외워요. 첫 번째,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한 사업이 무슨 사업일 것? 공익사업. 그렇죠.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되죠.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그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맞다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되죠? 사업 인정.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을 것. 이 두 가지가 공취법상 토지 수용 요건이에요. 네. 자, 이렇게 수용 요건을 갖춰서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고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수용을 했습니다. 하면은 보상금 지급을 하게 되고, 그때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보상금 결정을 다시 해달라고 신청한다 그랬죠. 무엇이라고 하죠? 재결 신청. 그때 재결을 신청할 때 재결 신청 기간입니다. 재결 신청 기간은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로부터 몇 년? 1년. 1년 내에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이것이 공취법상 토지 수용 원칙인데 도시개발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례를 인정합니다. 이 특례가 시험 나오는 거죠. 자, 특례 여러분 교재에서 밑줄 그어드리고 설명드릴게요. 교재 다 있는 내용이니까. 자, 여러분 교재 271페이지 특례가 나와 있으면 저 위에 보는 양괄호 4번 특례 발표하시고요. 읽어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즉 공취법을 준용할 때, 자, 지금부터 밑줄 그으십시오.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까지 줄 거죠.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손 떼고, 자, 공취법상 다음 줄 거죠. 사업 인정 및 고시 줄 것이십시오. 사업 인정 고시의 성수로 본다. 그리고 재결 신청 기간도 특례가 인정됩니다. 재결 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 지금부터 줄 거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언제든지 재결 신청을 허용하게 됩니다. 자, 설명을 좀 들어야 이해가 되겠죠. 그래야 또 입력이 될 수 있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집중. 지금 거기 지금 밑줄 다 꺼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봐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토지를 수용할 때는 이 동네에서 택지 조성에 필요한 이 동네의 농지, 건축물, 임야 같은 거, 이 수용 대상이 될 택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수용해야 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세부 목록표를 만들어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뭐 하면 되죠? 고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토지를 수용할 때는 수용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만듭니다. 세부 목록표를 만들어서 그 수용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표를 만들고 그 세부 목록을 대외적으로 무엇을 하면은 고시하면은 세부 목록고시라 그래. 수용 대상이 될 토지와 건축물의 목록표를 만들어 고시한다 이 말이에요. 고시하면은 이 세부 목록 고시한 것 이것을
공직법상 토지 수용 요건인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의제 간주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수용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고시만 해버리면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 의제 처리 간주해 주니까 따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안 받아도 수용 대상이 될 토지와 건축물의 목록표를 만들어 고시만 해버리면은 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토지를 수용할 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반드시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야 한다. 오면 X입니까? X. 공익사업 인정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되지 뭐. 왜요? 수용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은 그것을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해 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됐어. 그러면은 재결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재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공직법상 원칙은 공익사업 인정받고 1년 안에만 가능해. 근데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가능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이 3년이면은 3년 내내 가능한 거야. 그 말 아니에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이 5년이면은 5년 내내 언제든지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은 법상 재결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세부 목록 고시하면은 토지 수용할 수 있다. 재결 신청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자 넘깁니다. 넘겨서 자 275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 04번 원행지 공급과 개발호입니다. 원행지 공급과 개발 275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에 오셔서 자 원행지 공급과 개발 네 잠깐 앞을 볼까요? 아까 이렇게 공부했잖아.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은 중공사를 받고 공사 완료가 공고되는데 그때 공사 완료 공고 이후에 공급되는 토지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전체 구역 면적 얼마? 3분의 1 범위 내에서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가 공급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원행지 공급. 그때 원행지 공급 목적은 자연 파괴적입니까? 자연 친화적입니까? 자연 친화적이고 입체적이고 복합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목적으로 지정구제의 승인을 받고 전체 구역 면적 3분의 1 범위 내에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다 적어뒀다고. 교재 같이 볼까요? 시행자는 밑줄 것이십시오.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줄 것죠.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그 뒤에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 밑줄 것이고 동그라미 2번.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 1번,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 2번. 이게 뭐죠? 공급 목적이 되는 거죠. 원행지 공급의 목적이에요. 자,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미리 지정고지의 승인을 받습니다. 지정고지의 승인을 미칠 것이고 공급의 절차, 공급 절차는 지정고지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지정고지의 승인을 받고 다음 중 한 개 해당한 자에게 원행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다음 중 한 개 해당한 자가 원행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행지 개발자가 박스안에 몇 개 들어있죠? 5개. 자, 국가지자체 빨리 줄 것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박스안에 줄 것이고 2번 질 끝에 공공기관 줄 것이고 3번 지방공사 밑줄 것이고요. 1번부터 3번까지 앞으로 묶고요. 1번부터 3번까지 앞쪽을 묶어서 공공개발자가 되죠. 그래서 주로 원행지 개발자는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개발자에게 공급이 돼요. 단 4번에 봅니다. 질 끝에 줄 것죠. 4번에 공모에 선정된 자. 공모가 뭐죠? 공개 모집이잖아. 공모에 선정됐거나 그 다음에 5번 별표 너무 중요해요. 학교 동그라미 공장 동그라미 원행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 4번 5번 묶어서 민간 개발자가 되죠. 그래서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원행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라면 민간 개발자도 원행지 개발자로 선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박스 바로 위에 봅니다. 박스 바로 위에 줄 것이십시오. 원행지 공급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1. 3분의 1 이내로 한정이 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 맞죠? 그리고 제가 책자 넘겨서 나머지를 좀 읽어보시고 277페이지입니다. 277, 277페이지 9번 봅니다. 9번. 277페이지 9번.
오렌지 개발자 선정 기준이 나와 있을 겁니다. 네, 별표하시고 오렌지 개발자 선정 기준. 자, 선정 방법. 네, 이거 밑줄 것이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오렌지 개발자 선정은 줄 것이십시오.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밑에 적으십시오. 원칙. 오렌지 개발자를 선정할 때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해요. 이유가 뭐죠? 오렌지 개발자 대부분이 공공개발자니까 국가 등이니까 수의계약 방법을 원칙으로 한 거예요. 근데 계속 줄 거죠. 오렌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이잖아. 그래서 오렌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오렌지 개발자로 선정할 때는 저 뒤에 무슨 방법?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게 돼요. 물론 경쟁 입찰 방법이 경쟁 입찰이 2위 이상 입찰되면 수의계약 방법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렌지 공급 가격은 나중에 외워야 됩니다. 뭐 단순 암기예요. 네, 공급 가격에 감정 가격에 동그라미 합니다. 감정 가격. 두 분의 줄에 공사비 동그라미 합니다. 감정 가격 플러스 공사비입니다. 감정 가격의 공사비를 계속 줄 거죠. 끝까지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오렌지 개발자와 네, 사업 시행자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감정 가격 플러스 공사비 한 금액을 기준으로 네, 사업 시행자와 개발자가 협의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가지고 279페이지 봅니다. 279. 279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조성 토지의 공급이 나와 있습니다. 별표하시고요. 공급 계획서 제출 리딩 R. 공급 계획서 제출 리딩 R. 그리고 저 밑에 3번 공급 기준과 방법에서 양괄호 2번. 279페이지 맨 밑에 양괄호 2번 공급 방법을 별표하시고 암기라고 적어놓고 외워야 됩니다. 자, 조성토지 공급은 자 경쟁 입찰 방법 줄 것이고 이게 원칙이에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는 무슨 방법을 공급하죠? 경쟁 입찰. 경쟁 입찰 방법을 공급함이 원칙인데 추천 방법 4개를 꼭 외워야 돼요. 이거 안 외우면 안 돼요. 추천 방법 자 줄 것이십시오. 박스 안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1개, 그리고 주택법상 공공택지 출국고 2개,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나 공장 용지 이렇게 해서 4개입니다. 암기해 둡니다. 이거 기억 니은 디귿은 무슨 방법? 추천 방법.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책장을 넘깁니다. 넘기면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기억부터 네 취업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참고 적으면 되죠. 그러니까 추천 방법 4개를 안 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추천 방법을 외우고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답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조성토지의 가격평가입니다. 4번 280페이지 큰 4번. 자,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 공급 가격은 뭐죠? 감정 가격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감정 가격으로 한다.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 가격을 평가할 때는 감정 가격으로 한다. 밑에 원칙. 다만 281페이지 제일 위에 학교 용지 등 공급 가격은 학교 용지 등 공급 가격 뒤에 적으십시오. 가로 열고 감정 가격 이하. 학교 용지 등은 네 바가지를 씌워야 될까요? 감정 가격 이하를 줘야 될까요? 감정 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정 가격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 이거 단독으로 한 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앞에 박스, 안에 박스는 꼭 챙겨야 됩니다. 박스의 별표를 암기하십시오. 뭐 공공청사 용지, 근데 아주 쉬워요. 줄 거 놓고 사회복지시설 용지라든지 뭐. 그리고 4번에 임대주택 용지를 공급하거나 5번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용지, 그리고 6번에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 부지는 이제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네, 감정가격 이하로 싸게 공급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다 챙겨야 되죠. 네, 여기까지 해서 수용 방식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환지방시원 도시개발 사업절차, 환지방시원 사업절차를 쭉 진행할지도 그렇게 합니다. 282페이지를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두고 고개를 드시면 돼요. 282페이지를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두시고 이제 고개를 드시고 환지방시원 도시개발 사업절차를 지금부터 합시다. 여러분 도시개발법의 하이라이트는 뭐죠? 환지방식이죠. 네. 근데 무지하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의 완 도시개발 사업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일단 절차를 적어두고 그 다음에 그 절차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82페이지에 보면은 환지 방식의 완 도시개발 사업 절차가 미리 필기되어 있죠? 참고하시고요. 앞을 보시면 됩니다. 이걸 그냥 보고 계시지 말고 암기를 같이 해요. 같이 마음속으로 같이 하면서 해요. 그래서 자꾸 익숙해지죠. 그냥 보고 계시면 안 되고. 자, 시작할게요. 이제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마음속으로 따라 하십시오.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할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의무적으로 환지 계획을 작성합니다. 의무적으로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하는 환지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게 되죠. 그럼 이제 혹시 지난해 공부를 한 적이 있으면 그 다음 절차가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절실함이 그쪽이 아니면 절실함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외우죠. 근데 여기 서야 된다면 여러분은 안 외우면 쓸 수가 없겠죠. 그죠? 밤새 외워서 이제 서게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절실함이 좀 없고 앉아 있으면 다 써주잖아. 근데 시험장에 가면은 절실할 거예요 이제. 근데 절실하지 않도록 마음속으로 따라하십시오. 자, 환지 계획 인가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공사에 들어가요. 공사 시행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사업 시행 과정에서 환지 예정지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죠. 환지 예정지 처분을 전후로 계속 공사는 시행됩니다. 공사 시행되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환지 방식으로 공사 끝나면은 이제 환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받게 돼요. 지금부터 제가 필기하는 환지 처분 절차, 다음 중 환지 방식의 사업 절차에서 환지 처분 과정이 옳은 것은 단독으로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러면 환지 방식, 사업 공사 완료 후에 환지 처분이 있기까지의 과정은 암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지금 같이 외워요. 나올 때만 외우면 돼요. 자, 환지 방식으로 공사가 끝나면은 시행자는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합니다. 지체 없이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그리고 공사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개 열람케 합니다. 그러면은 공개 열람 기간 동안에 이해관계자들은 관련 서류를 공개 열람하고 자신의 의견이 있으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 시행자는 준공서를 신청합니다. 준공검사를 신청하게 되고요. 준공검사가 있으면 그날부터 60일, 이것도 문제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고요. 준공검사가 있으면 그날부터 60일 내에 환지 계획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행정처분, 즉 환지 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환지 처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환지 방식의 완 도시개발 사업 과정이 돼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환지 처분을 상당히 깊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입문 과정은 개요만 설명하고 들어가다 스톱하고 개요와 정리만 딱 하거든요. 흐름만. 상당히 이론 좀 깊게 들어간다는 거죠, 오늘. 그리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하이라이트는 환지 계획으로 볼 수 있고 환지 계획도 오늘 상당히 깊게 들어갑니다. 대신에 환지 예정지 처분은 입문 과정에서 개요 설명으로 대신해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3, 4월에 상당히 깊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환지 계획과 환지 처분을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입문 과정의 개요로 대신할 수밖에 없어요. 다 깊게 들어가면은 세지까지 해야 되고 진도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차 여기 상당히 깊게 들어가면은 다음 주에는 이쪽을 조금 이제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 그래서 약간 보태드리고 이쪽을 이제 또 다음 주 이제 다음에 3, 4월에 깊게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기술적으로 하니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환지 계획 같이 보기 전에 여러분이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해보신 경험들이 대부분 없으시거든. 그래서 간접적으로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듣고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개요 설명을 좀 듣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중간에 보류지라든지 채비지 뭐 토지 부담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그때 그 용어 단어 시험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용어를 설명을 하는 거지. 그 단어가 시험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 중간에 채비지 보류지 나올 때 막 쓰고 싶거든. 그래서 그때 필기하지 말고 좀 참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알겠죠? 네, 못 참겠으면 볼펜 가지고 허벅지를 막 찔러가면서 이렇게 참으시고, 네, 일단 뭐 한 참아 보세요. 들었으면 좋겠어. 자, 시작할게요. 여기가 도시개발 삽전 종전 토지입니다. 네, 삽전 종전 토지라고 합시다. 삽전 토지, 종전의 토지죠. 자, 도시개발 삽전 종전 토지는 아직까지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미개발된 임야도 있고, 그리고 네, 전납 가순 등 농지도 있고 뭐 이렇게 했죠. 네, 기존 건축물이 있습니다. 네. 삽전 토지, 종전 토지. 이게 원주민들은 수천 명일 수도 있고 뭐 수백 명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 중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꼭 3명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3명을 소개합니다. 여기는 도시개발 삽전 종전 토지 100번지 위치고요. 100번지 위치에 삽전 100번지 위치에 10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고 그 1000제곱미터의 농지 소유자는 갑이었습니다. 갑은 1000제곱미터의 농지 소유자였죠. 그리고 여기는 도시개발 삽전 101번지 위치고요. 101번지 위치에 6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습니다. 6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고 그 농지 소유자는 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400번지구 100, 200, 300, 400 이렇게 지분이 보유됐거든요. 1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다라고 하고 그 농지 소유자가 병이었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이 지역을 대상으로 물론 이제 갑을 병 등 외에도 이제 수백 명,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가 존재하겠죠. 원주민들은. 자, 이 지역을 무슨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거죠?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것은 환지 계획구역의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 원주민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수용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수용하지 아니하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수용하지 않으니까 원주민들 갑을병등의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둡니다. 갑을병등의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종전 토지, 농지나 임야를 택지나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하게 되죠. 네, 이렇게 개발됩니다. 이제 이렇게 신도시로 개발되겠죠. 자, 해서 농지나 임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농지나 임야를 형질 변경 공사를 통해서 택지나 상업용지, 공장용지 등으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하면은 신도시로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이제 도로와 같은 도시개발 시설을 먼저 확충하고요. 우리 국토교육에서 배웠죠. 이렇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면적 규모가 얼마를 초과하면은 도로 밑에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죠. 200만 제곱미터. 신도시를 개발할 때 혹은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그 면적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은 지상의 전신조가 돌출될 수 없죠. 전부 공동구를 만들어서 도로 아래에 이제 공동 수용을 공동구에 전기나 통신, 가스, 지역 난방 시설 등을 공동 수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불렀죠? 조성 토지,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를 의미하게 되죠. 자, 여기는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가 조성됐습니다.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으로 조성이 됐고요. 이곳은 몇 번지였죠? 도시개발 사업전 오른쪽 위는 100번지였잖아요. 100번지 갑의 농지는 분할됩니다. 도시개발이 끝나고 분할돼서 100-1번지는 시청용지로 100-2번지는 학교용지로 환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청 건너편은 업무중심의 상업지역이고요. 여기는 유통기능을 담당하게 될 상업지역으로 환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나면은 이제 물어볼게요. 지금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이 환지 계획구역의 토지 소유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있습니까? 원주민들에게 있습니까? 수용을 하지 않고 개발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원주민에게 있죠.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은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 소유자, 갑을 병등 원주민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이 교부됩니다. 예를 들면은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는 여기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교부해주게 됩니다. 100번지 농지 대신에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로 토지를 교환해줘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이것을 환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환지라고 하죠. 환지, 토지의 교환이죠.
그러니까 환지라는 것은 입지 한지가 원칙입니까? 평면 환지가 원칙입니까? 평면. 그러니까 평면 위에서 갑의 토지의 위치가 100번지 위치가 몇 번지로 바뀐 거죠? 200번지 택지로 교환된 거예요. 이것을 평면 환지라 그래.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은 사업이 끝났을 때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것인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어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100번지 농지 소유자 1000제곱미터의 농지를 갖고 있던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지에 소송된 택지 200번지에 소송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교부했잖아요. 갑에게 종전 토지자 갑에게 환지로 교부되지 못한 토지가 얼마 남아있죠? 500제곱미터. 그 500제곱미터가 201번지 201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인데 이 500제곱미터는 종전 토지자 갑에게 환지로 돌려주지 않고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아직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해 둔 거야.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보류지. 아직까지 환지가 결정된 토지입니까? 환지로 결정되지 않은 토지입니까? 환지로 결정되지 않고 보류되어 있는 토지죠. 이 보류지 중에서 일부는 팔아서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했습니다. 자, 201번지 500제곱미터 가운데서 300제곱미터를 분할해서 201-1로 분할하고 이것을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쓸 수 있게 돼요. 경비,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채비지라고 합니다. 채비지. 그럼 결국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사업비는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종전 토지 소유자 갑이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제공한 이 땅 중 일부를 팔아서 도시개발 사업 비용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채비지 분양을 해야 안 해요? 채비지를 분양해서 팔아야 도시개발 사업 비용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채비지는 일반 분양가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싸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럼 적금 5천만 원 탔어. 그럼 채비지 분양 공고나면은 분양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치 좋으면은 목적에 맞다면은 계약금 질러야죠. 이렇게 해서 투자 대상이 되는 거잖아. 또 채비지도. 그다음에 갑의 종전 토지 면적이 본래 얼마였죠? 100번지 위치에 1000제곱미터였잖아.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로 500제곱미터는 평면 환지로 돌려받고 나머지 201번지 보류지로 결정된 토지는 돌려받습니까? 도시개발을 위해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을 위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갑은 종전 토지 면적 몇 퍼센트를 신도시개발을 위해서 부담했죠? 50%를. 이것을 종전 토지 소유자, 환지 구획구역의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부담률이라고 합니다.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부담률. 제가 몇 퍼센트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50%가 되는 거죠.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부담률은 종전 토지 면적 중 50%를 도시개발을 위해서 채비지라는 이름입니까? 보류지입니까?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부담을 한 거예요. 종전 토지 면적 절반을. 그리고 그 보류지로 토지 부담률이 50%면은 1000제곱미터 가운데서 50%는 보류지로 제공하고 나머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돌려받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토지 부담률이 높으면은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환지 구획구역의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라고. 이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그 다음에 토지 부담률이 50%면은 1000제곱미터의 농지 소유자 갑에게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교부해야 되는데 면적을 늘려서 600제곱미터를 교부했어. 그러면 토지 부담률보다 100제곱미터가 더 교부됐잖아. 이렇게 면적을 늘려서 교부하면은 증환지라고 합니다. 증환지. 환지로 교부되는 면적을 늘렸습니까? 줄였습니까? 늘려서 교부했기 때문에 증환지. 그러면 100제곱미터가 증환지 되면은 100제곱미터가 더 교부되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100제곱미터의 땅값을 갑으로부터 징수해 가는 거야. 이것을 청산한다. 그것을 그때 징수되는 돈이 뭐죠? 청산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도합률이 50%면은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가백에 500제곱미터를 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면적을 줄여서 400제곱미터를 교부했습니다. 몇 제곱미터가 덜 교부됐죠? 100제곱미터가 덜 교부됐죠. 이를 무엇이라고 하죠? 감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환지 하면은 토지 도합률보다 100제곱미터를 덜 교부했기 때문에 덜 교부된 100제곱미터의 땅값을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소유자 가백에 교부해 줍니다. 무엇이죠? 청산한다. 그때 교부되는 돈을 무엇이라고 하죠? 청산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청환지, 감환지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슨 절차가 남습니까? 과부족을 금전적으로 청산해야 될 청산 절차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런 방식, 이런 원리에 의해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무슨 방식이 되는 거죠?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 이렇게 하는 거죠.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앞 시간에 이렇게 했잖아요. 수용 방식은 책은 그만 만지고요. 앞을 보고 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닌데 지금. 자, 앞을 보시고 집중. 도시개발 사업자는 종전 토지 소유자, 원주민들의 토지나 건축에 관한 소유권을 강제 수용하고 현금이나 채권 등 토지 상환 채권 등으로 보상하고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택지로 조성한 다음 이를 경쟁 입찰 방법으로 개발자에게 공급합니다. 뭐죠? 수용 방식. 원주민의 종전 토지 소유자, 환지구역구역, 도시개발국의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를 택지나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한 다음 그 도시개발 사업자 원주민들에게 종전 토지, 농지나 임야 대신에 새로 조성된 택지나 상업용지 등을 환지 처분해 주는 방식으로 하면 무슨 방식이죠? 환지 방식이 되는 거죠. 그때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주고 누구에게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것인지 등을 미리 환지를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로 줄 것인지를 설계합니다. 이런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환지 계획이라고 그러고 이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가 나면은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사가 끝나면은 준공사를 받고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행정 처분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환지 처분이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물을 겁니다. 처음부터 저에게 집중하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도시개발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종전 토지 대신에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이 교부됩니다. 뭐죠? 환지. 그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해야 될 대상 토지의 위치를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할 것인지 그 환지할 사항을 설계하는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 그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을 준공사 받고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행정 처분이 있게 됩니다. 뭐죠? 환지 처분.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로 교부하지 않고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가 있어. 뭐죠? 보류지. 그 보류지 중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충당한 용도를 쓸 수 있습니다. 뭐죠? 채비지. 그럼 또 있잖아요. 그리고 토지 부담률이 50%인데 면적을 50%보다 늘려서 환지로 교부합니다. 무슨 환지? 정환지. 반대로 토지 부담률보다 공급되는 환지로 공급되는 면적 규모를 줄여서 교부하면 뭐죠? 감환지. 정환지, 감환지 하면은 토지 면적이 더 교부되거나 덜 교부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이를 정산하는 과정이 있어. 무엇이라고 합니까? 청산한다. 그때 징수되거나 교부되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청산금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시험에 나오진 않는 거예요. 단어 시험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법은 용어 그 법으로 정의된 용어를 묻는 시험은 나오는데 단어 시험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단어를 아실 필요가 없는 거죠. 단어는 왜 필요하죠? 단어를 알아야 될 이유는 시험을 위해서 아실 필요는 없는데 전체적인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류지가 뭔지 채비지가 무엇인지는 한 번씩 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그 자체가 시험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채비지가 무엇인지 적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시험을 보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 계획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환지 계획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282페이지고요. 01번 환지 계획을 별표 2개 하시고 어쨌든 환지 계획 파트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네, 아주 중요한 파트죠. 읽으면 밑줄 그으십시오.
282페이지 맨 밑에 밑줄 그으십시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이 법 조문에 근거해서 환지 방식의 사업 절차는 1번이 뭐죠? 환지계획 작성 인가가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은 네,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누가 작성하죠? 그렇죠. 지금부터 우리는 환지계획을 공부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해서 그래서 작성은 누가 하는 거죠? 시행자가 한다고. 그 작성된 환지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환지계획 인가를 누구에게 받느냐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환지계획 인가를 받게 돼요. 이런 건 단순 암기상이니까 나중에 가는 길에 체크해 드릴게요. 출구 드릴게요. 그래서 안 줘도 됩니다. 그리고 그때 환지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해가지고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박스안에 봅니다. 1번 환지 설계부터 6번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최소한 5번까지는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도 5번까지 앞으로 묶어서 앞에 적으십시오. 통찌 암기가 아니고 진짜 암기. 이번엔 통찌 암기입니까? 진짜 암기입니까? 진짜 암기. 진짜 외우셔야 되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들으면서 진짜 외워져 버려요. 이게 저절로. 그래서 자, 환지계획이 뭐냐면은 잠깐만요. 환지계획이 무엇이냐면은 다음 상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계획이에요. 1번 환지계획은 환지설계를 내용으로 합니다. 환지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다. 하나 외웠죠? 환지계획은 환지설계를 내용으로 합니다. 그때 환지설계가 뭐냐면은 적으십시오. 뒤에다가 환지 대상의 위치, 면적 등을 설계하는 것. 환지 대상의 위치나 면적 등을 설계하는 것을 무슨 설계라고 합니까? 환지 설계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환지 설계가 얼마만큼 원주민에게 중요한지 보여드릴까요? 봐주십시오. 도시개발 사업자는 갑은 100번지 농지, 1000제곱대 농지를 갖고 있었어. 어른 101번지 600제곱대 농지, 병원 400번지 100제곱대 농지. 그럼 한 마을에 살면서 비슷한 수준의 농지를 경작하고 살고 있었던 거죠. 뭐. 누가 특별히 부자겠어? 사는 수준이 뭐 고만하지 뭐. 근데 도시개발이 끝나고요. 100번째 농사를 짓던 갑돌이는 200번째 소송된 택지를 500 정도를 환지를 받았어. 평당 분양가가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농지를 갖고 있다가 도시개발이 끝나고 택지로 조성돼서 평당 300만 원짜리 택지로 개발돼서 환지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대박이 나잖아요. 네. 근데 400번째 100제곱대 농지를 갖고 있던 병돌이는 시청 사거리, 시청 건너편에 업무 중심의 중심 상업지에 환지를 받았는데 평당 3천만 원에 받은 거예요. 누구는 평당 10만 원, 누구는 평당 3천만 원. 이렇게 도시개발이 끝났을 때 원주민의 경제적 운명을 결정하는 게 뭐죠? 환지 설계예요. 환지 설계. 그러니까 환지 설계는 종전 토지자 누구에게 몇 번째 위치에 왜 몇 제곱미터를 환지해 줄 것인지,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해야 될 대상 토지의 위치를 몇 번째 위치에 몇 제곱미터의 면적으로 할 것인지를 설계하는 게 무슨 설계죠? 환지 설계. 또 보류지는 몇 번째 몇 제곱미터, 몇 번째 몇 제곱미터 보류지인지, 채비지는 몇 번째 몇 제곱미터 있는지, 이런 것은 학교는 몇 번째 몇 제곱미터 할 것인지, 시청 용지는 몇 번째 위치에 몇 제곱미터 할 것인지, 이게 전부 환지 설계예요. 환지 설계. 이제 환지 설계가 뭔지 알겠죠? 바로 그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지별로 된 환지 명시에 필지별 환지 명시에 필지별 환지 명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어려워요. 잠깐만요. 여러분 환지 계획국의 토지는 한 필지입니까? 수만 필지입니까? 수만 필지면은 그 수만 필지 하나하나의 필지별 환지 명시를 정하는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수만 필지 가운데서 한 필지 한 필지의 명시를 정하는 거예요. 한 필지 한 필지. 그러니까 이 필지는 도로용지가 되고, 이 필지는 누구에게 환지 주고, 이 필지는 시청용지가 되고, 이 필지는 도로용지고, 이 필지는 학교용지고. 만 필지가 있으면은 그 만 개의 각각의 필지별로 환지 명시를 정하는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청산 대상 토지 명시. 청산 대상 토지 명시가 무엇일까요? 소개합니다.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토지 부담률 50%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토지 부담률 50%를 가정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그러면 101번지 600제곱미터의 농지를 소유했던 어른 종전 토지 면적 600제곱미터의 50%인 300제곱미터를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 개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을이 법적으로 환지 받을 수 있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나머지 300제곱미터를 환지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을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나에게는 300제곱미터를 환지로 지정하여 주지 마십시오라고 환지 부지정을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을의 101번지 600제곱미터의 토지 소유권자 을에게는 환지를 줘야 됩니까? 101번지 600제곱미터 을의 토지 소유권은 현금으로 청산해 줘야 됩니까? 이게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부동산 할 때 결국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뭐죠? 일단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2019년도에 합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격증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자격증을 취득해서 열심히 이 업종에서 일을 하고 품격 있게 일을 하셔서 나중에 경제적으로 많은 그죠? 네, 이익을 얻는 거죠. 이렇게 더 이득을 돈 많이 버는 거지 뭐. 그럼 한 달에 1년에 한 1억도 못 벌면서 1, 2억 벌면서 공인중개사 한다고 명함 내밀기 좀 민망하잖아. 또 마음속에 1억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부동산 하면은 공인중개사 하면은 1년에 한 3억씩, 4억씩, 5억씩 벌 때도 있어야지 뭐. 그리고 요즘처럼 좀 안 좋을 때는 숨 마시고 살다가, 부동산은 늘 잘 버는 게 아니에요. 숨 마시고 살다가 이럴 때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그죠? 경기를 항상 호갱기와 불경기는 순환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때가 됐을 때 열심히 이제 돈 벌면 되는 거죠. 그때 1년에 한 5억씩 벌 수 있죠. 그게 가능하니까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달에 1년에 5천만 벌리고 이거 하는 건 아니잖아. 자, 보시고요. 어떻게 벌어야 될까? 이런 이야기 해드릴게요. 여기 환지를 받을 원주민이 3,000명이면은 3,000명이 환지를 받잖아. 수도권의 통계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개 그래요. 대개 평균적으로 그런 통계가 있어요. 수도권의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했을 때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직접 환지받은 토지에 직접 건축하는 비율이 30% 내외랍니다. 그 말 바꾸기 가면은 환지구역에 수천 명이 환지를 받으면은 70% 내외는 직접 건축합니까? 매도한다는 겁니까? 매도한다는 거예요. 그 땅을. 그럼 70%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3,000명 중에서 2,000명 내외는 환지받은 토지를 매도 물건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환지 처분할 때는 가보시면 알잖아요. 여기 이 동네 입구에 1년 전부터 부동산 나오면 전부 점포가 나오면 부동산이 다 들어와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입주 장사하듯이 도시개발 사업, 그죠? 환지 장사하려고 들어온다고. 그럼 여기 원주민이 환지받은 토지를 이렇게 내놓을 때 땅 많이 가진 사람은 환지를 수십 필지 받겠죠. 그런 큰 손님이잖아요. 그런 큰 손님을 이 신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2, 3년 동안 하겠죠. 그 공사기간 동안에 내 손님을 만들기 위한 물밑에서 고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자 누가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환지받는지를 정하는 계획이 환지계획이니까 환지계획은 작성되면은 열람을 해요. 열람. 비밀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열람기관에 이런 활용을 해서 이런 정보를 얻어서 도시개발이 끝나고 몇 번지 몇 제곱미터 누가 환지받는지 다 알게 되면은 그분들을 그냥 둬야 됩니까? 나의 고객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나의 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 공사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면은 그냥 공사 진행 중이지만 물밑에서 그렇게 치열한 고객을 갖기 위한 게임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2,000명의 환지받은 토지 소유자 중에서 토지 소유자를 관리해서 500건 정도
내가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 500건 정도의 물건을 확보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고수들이 물건, 좋은 물건, 대부분 큰 물건 다 가져버려요. 그러면은 나머지 부동산 중개업소는 이렇게 흘러나온 나머지 일부만 나누어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500건의 물건을 접수했고 어떻게 하든 내가 못 팔면 다른 중개업소는 물건이 없으니까 전부 내 거 갖다 팔아줘. 이게 공동중개라고. 수수료 양쪽에 받습니까? 공동중개는 한쪽에 받습니까? 한쪽에. 그 주변의 부동산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거잖아. 잘 파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까? 좋은 물건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까? 좋은 물건을 확보하는 게 고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정보가 환지 계획을 해석하면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101번지 600제곱미터의 농지 소유자 어른 현금 청산 받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제가 한 명을 예를 들을지 여기에 환지 계획국에 현금 청산 받으시는 분이 수백 명이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분들이 청산을 받으면은 10억씩 30억씩 받으면은 장롱 속에 30억 넣어두고 근총 차고 지키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환지 받을 그렇게 청산금을 많이 받으면은 현금으로 어떻게 은행에 넣어둡니까?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 그분에게 빌딩을 누가 팔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분에게 또 다른 투자할 곳 땅을 누가 팔아야 되죠? 여러분이. 그분들을 나의 삶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해석하니까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보이잖아. 중요한 보물창고잖아. 하나하나를 따지면은 전부 보물창고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석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활용하면 전문가고, 그렇죠? 이것을 시험 치고 자격증 따도 해석하고 적용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비전문가고, 자격증 땄다고 전문가는 아니잖아. 100명의 자격증을 따면은 그 중에 전문가는 한 10% 정도 나올 동 말동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무적인 경험과 또 여러분의 추가적인 학습이 요구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네 번째, 채비지 보류지 명시죠. 채비지 보류지 명시도 환지 계획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번지 몇 제곱미터가 채비지인지, 채비지의 위치가 몇 번지 몇 제곱, 채비지가 한 곳만 있습니까? 여러 곳이 있습니까?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 곳이 있을 거냐, 환지 계획구에게. 몇 번지 몇 제곱미터가 채비지고, 몇 번지 몇 제곱미터 채비지고, 몇 번지 몇 제곱미터 채비지고, 전체 채비지 면적이 얼마인지 정도. 그 다음에 이 채비지는 분명히 분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시행자 입장에서는 팔아서 경비에 써야 되니까. 그때 채비지는 시행자가 경비에 쓰기 위해서 일반 감정 가격보다 더 싸게 공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 공급해가지고. 그래서 채비지 특별 분양할 때는 적금 타고 종잣돈 있으면 무조건 신청해야 되죠. 위치 좋고 프리미엄 붙으면은 계약금 질러서 프리미엄 받고 챙겨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굴릴 수 있는 곳이 무지 많잖아. 보류지도 마찬가지지. 몇 번지 몇 지금부터 보류지인지. 그죠? 그중 일부가 뭐가 되는 거죠? 채비지로 되는 거죠. 채비지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시입니다.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시. 입체 환지가 무엇인지 용어 설명하고 휴식하겠습니다. 입체 환지 설명 들으세요. 입체 환지. 입체 환지는 별도로 한 문제에 유력하게 나올 수 있는 영역이죠. 아주 중요해. 입체 환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사업전 종전 토지자 갑은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고 200건째 조성된 택지로 환지받았어. 맞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 부동산 할 때 갑이 환지받은 토지에 직접 건축할 것인지 이것을 매도할 것인지를 파악하고 이분을 여러분의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을은 101번지 600제곱미터의 토지 소유자 을은 환지 받습니까? 현금 청소 받습니까? 현금 청소 받죠. 그러면 그 정보를 입수하면 을을 찾아야 돼요. 그때 청산금을 50억 받고 100억 받고 수십억씩 받으신 분도 많거든. 그럼 큰 고객은 꼭 찾아가야 되죠. 어쨌든 내 삶을 만들어야 되니까 나의 고객으로. 그분을 찾아가서 공치기 좋아하면 같이 공치고 연습장이 어딘지 정보 얻어서 같이 옆에서 우연히 만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접근해야 될 거 아니야. 골프 연습장 어디 가는지, 그죠? 우연히 옆에 가서 만나야죠. 이제 연습하시다가 게임도 쳐주고 일부를 쳐주고 막 점심도 사주고 그렇게 해서 친해져야죠. 수십 필지를 청산금 수십억 받는다던데. 됐습니다. 그러면은 갑은 택지를 환지받고 을은 현금 청산받고 병은 뭐죠? 토지 부담이 얼마죠? 50. 보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면적이 얼마였죠? 100제곱미터. 그럼 병이 받을 수 있는 면적은 얼마죠?
50제곱미터잖아. 50제곱미터는 3.3제곱미터를 나누면 약 17평이니까 여러분 지목이 대지여도 17평의 대지에 건축하게 있는 면적이 충분합니까? 너무 작습니까? 너무 작아. 그래서 이것을 과수토지라 그래. 지목이 정한 목적들을 이용하기에 너무 면적 규모가 작으니까 과수토지라고 하고, 이 과수토지 소유자는 직권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교부 대상자를 제외시켜 버려요. 법에 의해서 환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전부 대박인데 혼자 대박입니까? 쪽박입니까? 쪽박이죠. 그럼 환지를 받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 수십 명이 그대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는 세상이 밝아졌잖아. 공인중개사 공부를 많이 해서 다 알잖아.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나에게는 정한지 달라. 내가 집 지을 땅이 17평이면은, 그죠? 나머지 뭐 33평을 33평을 나에게 정한지 해달라. 현금 청산금 내놓을게. 그래서 환지 달라고 막 이렇게 시행자 여기 와서 도시개발국에 와서 집단 행동할 거 아니야. 데모하는 거죠. 그럼 도시개발사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아파트를 지어요. 주로 아파트 지어가지고, 이 아파트는 평면 위에 조성된 택지입니까? 입체적 대상물입니까? 건축이라는 것은 입체적 대상물이잖아. 이 환지계획구역의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입체적 대상물인 건축물, 아파트죠.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이 교부되는데, 이것을 무슨 환지라고 하죠? 입체 환지라고 하고, 해석하면은 환지계획구역의 종전 토지 소유자, 원주민에게 조성된 택지가 교부되는 겁니까? 아파트 입주권입니까? 아파트 입주권이나 상가 입주권이 교부되는 경우를 입체한지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입주권은 입체한지 신청자에게 공급되는 아파트는 그 일반 분양가의 한 60% 정도, 70% 진짜 싸게 공급돼요. 왜냐면 주변에 평당 분양가 2천만 원인데 평당 1,200에 분양되는 거죠. 그럼 받는 순간 평당 800만 원의 프리미엄이 있는 거야. 그럼 이걸 1,300에 사실 분 있어 없어? 있죠. 1,500에 사실 분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전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고. 이게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면 여기다가 주택법에 의해서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 지정되면은 분양권, 입주권 전매가 허용됩니까? 규제됩니까? 규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아, 그러면은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했을 때 원주민이 받을 수 있는 거, 투자자나 원주민이 받을 수 있는 종류가 세 가지라고. 조성된 택지나 상업 용지를 환지받을 수 있다.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과수토지 소유자는 아파트 입주권이나 상가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전체에 대한 개요가 이해가 됐죠? 조금 휴식하고 여기서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네.